31강 지문항법 개요 및 실시 요령입니다. 지문항법은 공중항법의 한 종류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시계 비행 상태에서 비행 중에 외부의 특정한 지상의 지형 지물을 식별하면서 참조 지점을 점검하면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고 진행 방향을 결정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항법이 지문항법이죠. 가능하면 비행 계획 단계에서 주변의 어떤 지형 지물을 미리 분석해서 경로상의 어떤 좌우 구역 설정하고 이런 건 왜냐하면은 직선만 해도 되지만은 그럴 때 약간만 바람 때문에 항로를 벗어나도 직선에서 벗어나면은 위치 파악이 어려워지니까 좌우 어느 일정한 구역까지 한 번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웬만하면은 처음에 계획했던 좌우 구역 그 범위 안에서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참조 지점을 놓치더라도 현재 비행 방향을 유지하면서 다른 참조 지점을 찾으면은 길을 잊어먹지 않고 비행할 수 있으니까 다수의 참조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도저히 찾을 수 없다 할 때는 비상 절차를 수행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지, 거기에서 무작정 돌아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항로는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한 지점으로 결정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직선으로만 해놓으면은 여기에 어떤 이제 특별한 산이나 아니면은 이런 강이나 이런 것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람에 의해서 잘못해서 이리 갔다 하면은 여기에서 산이 보이면 다행인데 안 보이거나 할 경우에는 위치를 모르니까 대개 어느 한 범위, 상당한 범위를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다 봐주는 것이 나중에 찾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로는 직선이지만은 그 주변까지도 미리 한번 봐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비행하려는 구간의 참지점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고 시계상에 어떤 제약이 없는 기상 상태라면은 지문항법이 가능하지만은 조금 전 그림처럼 뭐 바다나 아니면은 뭐 사막같이 적절한 참지점이 없을 때는 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구름이나 안개 같은 기상 상태에 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대개 추측항법이나 무선항법을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조지점은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배웠듯이 눈에 잘 띄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강이나 호수, 철도, 아니면 뭐 큰 장애물, 산, 이런 식으로 유용한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륙전 점검 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륙전 점검은 활주로 진입 전에 대기 위치에서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가 뜨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바빠지니까 그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항로 결정. 항로 결정이라는 것은 시간과 연료 전략을 하기 위해서 직항로가 최선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직선하는 게 최선이지만은 높은 지형이 있다거나 악기상 어떤 기상이 안 좋다거나 바람의 영향, 아니면 어떤 기상 상태를 보니까 어느 지역을 하면은 거기는 소나기 온다거나 하면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시간차를 두는 것도 좋지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제한 구역, 어떤 뭐 비행장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항로 결정할 때 최적 항로가 어딘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 결정, 비행할 거리와 속도, 항법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의 어떤 정확성을 참조하고, 그 다음에 노탐 같은 경우는 뭐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야 한다 했습니다. 제한사항이라 할지 공항시설, 서비스, 어떤 실내상 항로상의 위험요소, 무선 보조장치, 이런 정보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자료를 입수해야 한다. 실제로 비행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뭐 위에서 봐가지고 강이나 철도 이런 식으로 비행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비행 지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항공도가. 그래서 지문항법에서 이제 실제로 항공도까지 같이 보면서 하는 지도 판독 비행 방식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지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무작정 그냥 어떤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지문항법은 축적 50만 분의 1 구역별 항공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적정한 크기, 적정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실제로 지문항법은 항공도하고 지상 참조정을 비교하면서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가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하면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항법의 어떤 수행인데, 외부의 어떤 특정 지상 참조물을 선택해서 지문항법 계획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먼저 비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립된 내용을 비행 계획서를 제출해서 내가 어디로 몇 시에 어떻게 간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문항법으로 비행을 해서 착륙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비행 계획 수립은 먼저 비행 전 점검 사항 확인부터 시작을 하는데, 조금 전에 한 내용하고 같습니다만은, 어떤 항공기 탑재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출발이나 도착 비행장 활주로 사항이랄지 그런 거 있는 항공 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중간에 과정 기상, 출발 도착 비행장이나 항로의 어떤 기상도 확인하고, 항공기 어떤 성능 같은 것,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륙거리, 착륙거리, 그런 것은 재원표, 항공기 매뉴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 지점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상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하고, 되게 큰 도시라 할지 고속도로, 강, 어떤 호수나 비행장, 고압선 이런 식으로 참조하면 용이하다 했습니다. 그 참조지점 간의 거리는 되게 조종사 어떤 비행 경험이나 능력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데, 대략 한 15에서 30마일 정도, 그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에 표시된 길은 대부분 크고 교통이 많은 도로이고 공중에서 특별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규로 어떤 건설 중인 도로나 건물은 지도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참조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운항 중에 가장 높은 장애물보다 500피트 이상 더 위로 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소한 500피트, 제일 높은 데보다 500피트를 올려서 하는 게 좋다. 대부분 높은 장애물은 이제 등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식별할 수 있는데, 어떤 주변의 불빛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최소 안전고도라는 것은, 항로 비행 시의 최소 안전고도는 이제 다음 그림에 나오겠지만은, 가장 높은 장애물보다도 산악지역에서는 산악지역, 어떤 높은 산인들에서는 한 2000피트 정도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도시지역은 1000피트 높은 고도, 또는 수평으로 20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외에 평지나 그런 데서는 500피트 정도 높은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안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비행기가 잘못됐을 때 그 착륙하기 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최소 안전고도라는 것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장애물, 건물이나 그런 것보다도 10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하고, 기타 이게 평평한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최소한 500피트, 바다도 마찬가지 50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한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여기서 옆으로 2000피트, 위로 1000피트. 최소 안전고도입니다. 산악지역에서는 그런 데서는 2000피트, 이건 1000피트지만 2000피트. 이 정도로 하면은 안전고도는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조종사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고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바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고도가 될 수 있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높이가 되겠죠. 비상 착륙 장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런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최소 안전 고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조지점 선정, 순항고도, 최소 안전고도, 순항고도 선정하기. 순항고도는 몇 핏을 할 것인가. 비상계획 수립할 때 순항고도도 마찬가지. 3000피트 이상 하는 시계비행 항공기는 공중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규에 정해져 있죠. 순항고도가. 항로 어떤 자방위를 기준으로 해갖고 영도에서 179도까지는 홀수 1000피트에다가 500피트 더한 고도, 3500피트나 5500, 7500. 그 다음 180도에서 359도까지는 짜수 1000피트에다가 500피트, 예를 들어서 4500피트, 6500피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도부터 좌석에서, 나침반에서 방위가 179도 사이에 되는 이 방향을 할 때, 여기에서 내가 이리 간다거나 이렇게 이쪽 영도에서 180도 사이에 갈 때는 홀수고가 1000, 그러니까 1000도 1000이고
3,000, 5,000, 7,000 그랬죠. 거기에다가 500피트. 다시 말해 이쪽은 이제 이게 북쪽이니까 동쪽이 되겠죠. 동쪽으로 할 때는 홀수 곱하기 1000 플러스 500피트로 가면 된다. 서쪽으로 할 때는 짝수 곱하기 1000, 2500, 4500, 6500 그런 식으로 가면 된다. 이건 VFR 순환고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순환고도라는 것은 서로 충돌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순환고도 할 때도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한 번에 내려다봐서 좋을 수도 있지만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실제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갑자기 내려갈 때는 많은 거리를 높이를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도를 선택할 때도 항로 길이가 얼마나 긴지, 충분한 길일 때는 높이 올라가도 되지만은 항로가 짧으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필요 없는 낭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실제로 고도별로 풍향 풍속이 다르니까 계획한 항로를 기준으로 배풍 성분이 유리한 고도가 좋다. 다시 배풍이라는 건 뒷바람이죠. 뒷바람을 밀고 하면은 속도가 빨라지죠. 정풍이면은 속도가 늦어지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륙이나 착륙할 때는 정풍이 좋지만은 항행할 때는 배풍이 좋죠. 연료제 이렇게 되고 속도가 빠르니까 빨리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행계획서 제출입니다. 비행계획서 제출은 비행정보구역안에서 비행하는 자가 실제로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항공교통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이 나는 안 하고 했는데 그러면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연습생이기 때문에 교관이 대신 해줬을 겁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람은 고도별로 어떤 틀리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비행계획은 전화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고, 그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된 비행계획이 1시간 이상 지연된다 할 경우에는 비행계획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행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항법 비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자 하는 거죠. 이륙 후 비행하는 동안 항공기 조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외부에 있는 지상 참조물을 항공도하고 비교하면서 내 위치를 식별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현재 항공기 위치 식별했으면은 내가 지금 왼쪽으로 왔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약간 기술을 틀어야겠다. 오른쪽으로 왔으면 왼쪽으로 틀어야겠다 해서 예상 기수 방향을 유지하고, 바람에 의해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경로에서 빠졌는지 그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기수 방향을 수정하면서 비행하는 것이 지문항법 비행입니다. 일단 지문항법의 필수 항법 장비는 기압 고도계, 속도계, 나침반, 시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로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동하려고 계획된 수평선상에 있는 예정 이동방입니다. 항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가고 싶다 하는 예정 방위가 항로고, 침로라는 것은 헤딩이라고 했죠. 침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실제로 향하고 있는 수평선상의 방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없고 제대로 가고 있으면 항로하고 침로가 같겠죠. 그렇지만은 항로를 따라 가지만은 바람에 의해서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로니까, 침로는 항로하고 바람이 전혀 없고 좋을 때는 같을 수 있지만은 바람 때문에 약간씩 바뀔 수 있다. 침로라는 건 실제 비행기 어떤 방해가 침로입니다. 자차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자성체 자차입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장착할 때는 항공기 자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데 많이 있으니까 자체 자성에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기 오차가. 그것이 바로 자차입니다. 편차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진북하고 좌북의 차이죠. 지도 일반 항공도는 진북을 위치로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는 나침반을 쓰니까 좌북으로 하고, 그럴 때 진북 좌북 차이를 편차라고 한다 했습니다. 비행 중에 어떤 항공기를 조종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집중하는 동안에 어떤 자세나 기수 방향이 흐트러져 가지고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어떤 참조 지점을 찾는다고 너무 거기 몰두하다 보면은 실제로 내 위치를 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 계획의 종료입니다. 경량 항공기는 도착 비행장에 착륙한 즉시 관할 기관에 어떤 항공기 등록부랄지 출발 비행장, 도착 비행장, 목적 비행장, 또 착륙 시간 이런 걸 포함해서 도착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행 계획 종료를 안 하면은 그 항공기가 실종된 걸로 알고 수색에 나간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끝나면은 비행 계획을 종료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추측 항법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오차가 누적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이것은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것은 그때그때 수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바람의 변화,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조절은 지정된 속도에서 대개 얼마냐, 대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은 대개 한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계 비행 시 좌방위 175도 비행 시 취할 고도는 어디냐? 한번 이 표를 보겠습니다. 175도니까 175도면 얘가 180도니까 이 방향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니까 홀수 곱하기 1000 플러스 500이죠. 홀수 곱하기 1000 플러스 500이면은 짝수니까 안되고, 짝수 더하기 500 안되고, 홀수니까 안되고, 홀수에다 500, 4번이 답이겠죠. 홀수 더하기 500. 그 다음에 4번 공중항법 한 종류로서 시계 비행 상태에서 비행 중에 외부의 특정한 지상 지형 지물을 식별하여 참조 지점을 점검하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찾아내는 방법은 뭐냐? 지문항법이죠. 지문항법. 그 다음에 자침이 90도 코스인 시계 비행 순항 중 틀린 것은 90도면 뭐예요? 오른쪽이니까 이것은 홀수 1000 더하기 500이니까 홀수 1000 3500 500 이거 맞죠? 1번. 이거 홀수 1000 더하기 500 맞고, 이것은 짝수니까 이거 틀렸고 홀수 1500 맞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 2, 4는 맞고 3번이 틀립니다. 오른쪽이면은 홀수 곱하기 1000 더하기 500이니까 뭐 이해가 되셨죠? 감사합니다.